나오게 됩니다. 네. 어, 현상학자들은 모든 연구 참여자가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는 것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둔다. 현상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들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 사물의 바로 그 본성을 포착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개인에게 나타나는 경험의 본질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은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로 구성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거나 또 간단하게 포인트 되는 단어를 꼽는다면 여러 사람의 공통 경험, 예, 그 경험을 어, 의미, 본질을 찾는 그것으로 기술, 서술이라는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그 유형, 연구 방법의 유형으로서는 두 가지 그냥 넘겨주세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우리 책에서는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심리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세 가지로도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학적 현상학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경험적 초월론적 심리학적 현상학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요. 해석학적 현상학은 말 그대로 체험, 현상을 지향을 하는데 그 해석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에 초점을 두고 그 현상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해석학적 현상학으로서의 유형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읽기만 하면 좀 그럴 것 같으세요. 경험적 초월론적 심리학적 현상학이라는 것은 그 대상,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그 대상,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기술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더 많은 비중과 초점이 있는 것이 경험적, 초월론적 또는 심리학적 현상학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직관적 현상학이라는 것은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만 현상학적인 구조를 분석하고 그 구조적인 것을 기술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을 직관적 현상학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책의 뒷부분에 보면 이 현상학적 연구에 예시가 되는 그 논문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에이즈에 대한 인지적 표상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녀 58명의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 대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죽음, 또 신체적 파괴에 대한 거 단순 질병으로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에이즈를 지우는 데 초점을 두는 대처를 하는가, 좋은 약에 대한 희망은 어떠한가, 자신을 돌보기 이러한 그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대체 과정을 평가하고 간호사, 환자의 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연구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유형으로 굳이 나누어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해석학적 현상학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 이 현상학적 연구 발표의 뒷부분이 남아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것이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현장 사역 조사 연구 방법론이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69년도에 태국에서 어떤 그 리서치를 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기독교인이라는 단어에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의 수치로 이것을 밝혀달라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3이 나왔는데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마이너스 2가 나왔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어, 태국 그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그저 백인이고 또 베트남 전쟁 때문에 보게 됐던 그 술집이나 길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전쟁에 참가하거나 길거리나 술집에서 봤던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호감의 그 이미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5년 후에 다시 74년에 똑같은 그 어린 아이부터 대학생, 청년들까지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3 정도 됐는데 그 기독교인이라는 이미지가 1에서 2로 향상이 된 거예요. 이 수치상으로 볼 때. 그래서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첫 번째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됐냐면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강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권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으니 기독교인이 됩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훨씬 더 그 호감도 조사에서 높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은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들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훨씬 낫기에 이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런 호전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읽고 아 이게 질적 연구를 하는 의미 같은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찰스 크래프트가 수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수신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분이 또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태국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그 앞에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는 태국 사람들이 이제 국가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 커뮤니스트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많아요. 국가가 분란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라는 이 단어들이 종교 국가를 해치고 또 국가주의를 해체하는 집단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어서 발표할 게 현상학적 연구의 이 철학적 관점이랑 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자 맡은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유인물이랑은 좀 순서가 다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수님이 찍어주신 만들어주신 동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이 철학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우리 원우님들이 시간을 내셔서 교수님 동영상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분명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교수님이 서두에 언급하셨듯이 이제 19세기 말까지 이 과학 만능주의로 인해서 철학의 역할이 제한이 되는 사항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났던 그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철학의 전통적 과학으로 복귀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그리스적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시작은 해석학적 심리학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다고 책에서 또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실증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증주의는 이 과학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1 플러스 1은 2라는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의 반면에 심리학에서는 1 플러스 1이 꼭 2가 되어야 하나 아니면 이 사람의 심리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증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이론들이 발생이 되어서 이 현상학적의 철학적 관점의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제가 없는 철학. 현상학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구 참여자의 연구자의 판단 중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개념이나 전제들을 무전제성으로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연적 태도, 일반적으로 정립되었던 그런 가설들이나 아니면 개념들을 작용하는 것을 정지한 상태에서 이 현상학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의식의 지향성인데요.
이게 굉장히 체력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이 단어만 봐서 이게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 자료들을 찾은 범위 안에서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항상 객체를 지향한다. 여기서 이제 단어가 좀 중요한 게 주체, 객체, 뭐 의식이라는 말인데요. 이 주체와 의식은 같은 테두리 안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체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를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뭐죠? 물적 형상에 대해서 이 물적 형상들이 객체인데 이 주체가 객체를 생각할 때 바로 이 객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의 실제는 그것에 대한 누군가의 의식과 복잡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와 반면에 이 주체와 객체를 이분법으로 거부하는 이 철학적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체자인 개인의 경험 안에서 의식 안에서 이런 객체 자체인 물적 형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을 거부하고 이걸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철학적 관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학의 특징은요, 참 이렇게 구분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현상학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질적 성장 방법에 연구 방법의 5가지 대표적인 5가지 연구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연구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현상학의 특징들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아티클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상학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현상학은 단일한 개념 혹은 아이디어의 형태로 표현되고 탐구되는 이 현상,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현상을 온전히 경험한 이 개인들과 이 공통적인 현상을 탐구하는데요. 집단의 규모는 책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 책에서는 3에서 15명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러티브 연구의 특징이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다수의 개인들의 체험들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상학은 주관적인 경험,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경험,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되게 경험하는 것을 객관적 경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둘 다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하신 우리 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질적 연구 방법은 좀 주관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현상학은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경험, 이 연속성상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는 것이 이 현상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주관성 속에서 공통적인 본질적인 객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현상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연구자 개인적 경험을 한쪽으로 치워놓는 괄호치기. 네, 앞에서도 비슷한 단어로 설명을 드렸죠. 이 괄호치기, 연구자 자신을 배제하는 작업이 연구자의 경험을 배제하는 작업이 꼭 필요로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현상을 경험한 개인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포함한 자료 수집 절차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면접뿐만 아니라 뭐 시나 연구자의 관찰이나 문서 등을 통해서도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 수집의 중요한 점은 그 경험을 한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그 현상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객관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리고 현상학은 이 굉장히 작은 협소한 분석 단위로부터 넓은 분석 단위까지 연구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상학은 개인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요약한 상세한 기술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는 자료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개인들의 경험의 본질을 논의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선교사님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 절차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쭉 읽겠습니다. 현상의 재료, 소스는 어디에서 구하는가? 특수 케이스에 있거나 특수 케이스를 경험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탈북자나 다문화 가정을 면접한다. 연구 절차는 연구할 현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을 괄호치기 하고 현상을 경험해온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료 수집하기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후에 연구자는 정보들을 의미 있는 진술이나 인용문으로 줄여 자료를 분석하고 진술을 주제로 해서 결합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서 연구자는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조직적인 기술,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과 그들의 경험에 대한 구조적인 기술, 그들의 조건, 상황 또는 그 맥락에 따라 그것을 경험한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경험의 전반적인 본질을 전달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기술을 조합합니다. 넘겨주세요. 인간 경험의 기술에 대한 서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 또 귀납적인 그 방법, 미괄식 방법을 사용하는 기술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연구자는 연구 문제의 현상학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결정하고요. 또 한 가지 현상학에 가장 적합한 문제의 유형은 한 가지 현상에 대한 여러 자료들의 공통된 혹은 공유된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일 때 그것을 선택하고 또 실천이나 정책 개발을 위해 또는 현상들의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통된 경험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때에 현상학적 접근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연구에 관심이 되는 현상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분노, 전문가주의나 저체증이 되는 것의 의미 등 그 특별한 부분들에 대한 자기들의 경험들을 여러 사람들에게서 통합하고 또 그것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의 그 공통점 속에서 어떠한 본질이 있는가 그것을 찾는 그것을 현상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연구자는 현상학의 광범위한 철학적 과정들을 인식하고 상술합니다. 예를 들면 객관적인 현실과 개인적인 경험의 결합에 의해 쓸 수도 있고 이러한 체험들이 더욱이 의식적인 것이며 그 개체를 향한다고 합니다. 연구 참여자들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완전히 기술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그들 자신의 경험을 가능한 많이 가르치게 한다고. 이 부분은 이제 자기들도 그 연구자 자신도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나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다 제안하고 연구 참여자에게 집중해서 그분들의 그 경험이나 그분들의 생각을 기술해야 된다는 부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료는 현상을 경험해온 개인들로부터 수집하고요. 종종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 수집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면접과 다중적인 면접, 그러니까 한 번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면에서 하고 또 이렇게 한 번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삶이 뭐 요즘 카톡이나 뭐 이메일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 번 묻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찰, 일지, 예술이나 시, 음악, 다른 예술 분야와 같은 다른 형식의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현상에 관해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또 현상에 대한 경험에 전형적으로 영향을 준 맥락이나 상황은 무엇인가 라는 두 개의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질문이 주어지고요. 또 다른 개방형 질문이 많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두 질문을 특히 경험의 조직적 기술과 구조적 기술을 서술하게 될 때 이끌게 될 자료를 수집한 것에 초점을 주고 궁극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여섯 번째로 현상학적 자료 분석 단계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모든 심리학적 현상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유사한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질문으로부터 나온 자료들을 근거로 자료 분석은 자료들을 거쳐가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현상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진술들이나 문장 인용문들을 강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단계를 수평화 작업이라고 한답니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이러한 의미 있는 진술들로부터 나온 의미군들을 주제로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이러한 의미 있는 진술과 주제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기술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고, 그것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기술, 이른바 상상적인 변이나 또는 구조적인 그 기술을 작성하는 것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연구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그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쳐 맥락이나 상황에 대해서 글을 써야 한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로 구조적인 기술, 텍스트에 근거한 기술로부터 연구자는 본질적 또 불병 구조가 부르는 현상의 본질을 제시하는 혼합적 기술을 작성합니다. 1차적으로 이 절차는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경험들이 근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술하는 글이고 또 한두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고, 독자는 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현상학에서의 도전은 무엇이냐면, 위에서도 이제 발표하셨는데, 그 현상학적 연구 내용을 읽다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된 수필을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딱딱하지 않고 아주 재미있어서 일상이나 영화에서 스쳐 지나가듯 보았던 현상들에 대해서 본질을 파고들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세상을 만난 듯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인상 깊고 연구 내용을 읽고 난 후에는 나름 사색에 빠지게 하는 매력도 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나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비평을 받기도 하고, 또 한 번 연구하는데 다른 연구에 비해서 장시간을 투자해야만 하고, 일반 논문 3-4편을 작성하는 시간에 비해서 겨우 1편 정도 쓸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요소를 뽑아내지 못하면 미미한 연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내용을 소유하고 그것을 잘 설명하고 본질을 뽑아내지 못한다면 시간만 낭비될 수 있고 연구 결과에 논란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경영학계에서는 시도도 하지 않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정해진 시간 내에 연구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상에서 리스크를 감안하고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